안녕. 잠깐만. 안녕. 어, 다시 돌아왔어요, 얘들아.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2학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어요. 앞에서 오프닝 영상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이제 이번 학기는 여러분과 선생님이 함께 하는 국어 마지막 학기가 되었어요. 참 이렇게 얘들아 시간이 참 빠르지? 이렇게 온라인 수업 몇 번, 그리고 등교 수업으로 인해서 몇 번 얼굴을 보다 보면 이제 너희가 졸업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정말.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여러분과 선생님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선생님은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놀고 싶을 때는 또 열심히 놀고, 이렇게 해서 후회 없는 좀 더 알찬 국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해서 총 2회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1학기 때보다 더 짧은 기간 동안 2번의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너희들이 등교해서 왔을 때 사실은 온라인 수업에서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준 경우가 많이 있었어. 그치? 1학기 때는 많이 반복을 해줬는데 이제는 2학기에 들어서는 반복을 해줄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전에 한번 최종 점검해 주는 거 이외에는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잘 따라와야 된다고 선생님 말을 하고 싶어요. 알겠죠? 학교에 돌아오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허생전을 공부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업을 좀 집중해서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잘 안 들었다 싶으면 이거는 반복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반복해서 한번 잘 들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지만 적극적으로 또 우리는 앞으로 삶을 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도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앞 시간에 2시간 이제 EBS 선생님과 함께 신동엽 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았어요. 신동엽 시 이제 선생님 수업 순서를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 신동엽. 그는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 거야. 신동엽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작가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학하기 직전에 선생님이 문학특강이라고 해서 시 감상법 알려주는 거 있었죠? 그거 복습 한번 간단하게 하고 신동엽의 봄은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선생님이 이거를 네이버 영화 코너에서 캡처를 해왔어요. 요즘 상영 중인 영화의 이 영화가 강철비라고. 너희들 봤어? 선생님은 안 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뭐 친구랑 영화를 보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이거 재밌대? 그거 재밌대? 그거 어떻대?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네이버에서 영화를 검색을 해서 사람들의 평을 한번 보는 게 약간 뭐라 해야지? 습관이거든? 왜냐면은 뭔가 괜히 찾아보다가 내용을 스포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평점 정도로만 사람들이 평점에 몇 점을 줬나 이렇게 해서 선생님 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강철비 이 영화의 평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점수대가 다양했어. 10점도 있고 어떤 사람은 6점을 줬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2점을 줬더라고. 대박이지. 자,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같은 영화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왜 이렇게 점수를 어떤 사람은 6점을 주고 어떤 사람은 10점을 주고 어떤 사람은 2점을 주었을까요? 사람마다 뭐가 다르기 때문일까, 얘들아? 그렇지. 개개인이 살아온 삶과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생각과 그것들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평점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거야, 얘들아. 정말 딱 생각했을 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학원에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어. 여자친구가. 근데 나는 제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 걔 진짜 예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론 맞아, 쟤 진짜 예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걔가 뭐가 예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야, 쟤 진짜 선생님 진짜 좋지 않냐? 저 선생님은 나는 성격이 너무 좋아서 좋아. 저 선생님은 너무 예뻐서 좋아. 너무 멋있어서 좋아. 이렇게 해서 사람마다 그 어떤 사람을 보는 관점, 어떤 대상을 보는 생각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 사람마다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거는 얘들아 작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시에도. 그러면 왜 이렇게 달라지는지 한번 글을 봐보자. 10점을 준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통일이라는 큰 그림을 놓고 영화를 보면 사소한 부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대.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이 뭐라 했냐,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얘들아 뭐를 생각한 거야? 영화가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만들어진 거잖아. 꾸며낸 이야기인데 어디랑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영화를. 이거 먼저 했네. 현실 상황을 반영해서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단순히 영화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뭐랑 접목시켜서 같이 바라본 거야. 현실 상황,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면서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에서 썼구나. 이 작품을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6점을 준 사람들 봐봐. 미국 대통령이 너무나 쉽고 허술하게 납치되는 과정을 보았대요. 얘들아 이거는 뭐야? 영화가 뭐야? 이거 말이 돼? 이 내용 자체가 말이 돼? 영화 뭐만 본 거야? 영화의 내용 자체를 본 거예요. 내용 뭐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없잖아.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잖아.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내용의 허술한 내용 자체, 영화 자체를 봤어요. 10점을 준 사람은 영화와 영화를 둘러싼 진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관련지어서 평가를 내린 거고요. 6점을 준 사람은 내용 자체가 너무 허술하대. 영화 자체만 봤어요. 2점을 준 사람은 얘들아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감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독 이 정도면 이 사람 감독 영화는 이제 안 보러 가겠다. 영화 작품을 만든 누구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람이 평가를 한 걸까? 영화를 만드니 감독을 비판하고 있네요. 이렇게 같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점수를 주었던 이유는 독자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하나는 영화를 보는 관점, 영화 자체의 스토리를 볼 것이냐, 영화가 반영한 현실을 볼 것이냐, 세 번째 영화를 만든 감독을 입장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이나 평가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이제 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 시를 배울 때는 선생님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 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가정한 다음에 시를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작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신동엽, 과연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능에 나오는 신동엽이 아니에요. 그 신동엽이 어디 나오냐 요새 얘들아? 미우새 이런 데 MC로 굉장히 잘 활약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 네이버에 신동엽을 쳐봤어. 너희들한테 이제 누군지 알려주려고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알려주려고. 이분이 신동엽이에요. 근데 신동엽 그 연예인이 먼저 뜨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배울 사람은 작가 신동엽이에요. 연예인인 신동엽과 작가 신동엽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자, 신동엽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요렇게 요 사진도 있고요. 요 사진도 있네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 신동엽 작가님이세요. 신동엽은 언제 태어났냐? 어디서 태어났냐? 부여가, 선생님 이렇게 이름 붙였어. 부여가 낳고 부여가 키운 남자. 그는 신동엽이다. 신동엽의 고향은 얘들아 부여예요. 그리고 신동엽은 언제 태어났냐? 잠깐만. 신동엽은 1930년대에 태어났어요. 1930년에 태어났어요, 얘들아. 1930년은 어느 시대일까? 생각해보세요. 일제강점기예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거야.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굉장히 어렸을 때 뭐 10살, 신동엽이 15살. 그러니까 너희 중학교 2학년 때네. 중학교 2학년 때 광복이 된 거야. 해방이 된 거예요. 일제로부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언제 시를 쓰기 시작했냐면 이 사람은
첫 번째는 전주사범학교로 나왔어요. 전주사범학교로 나와서 바로 24살에 그때쯤에 바로 초등학교 교사로 가십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나 공부 좀 더 해볼래. 그래서 단국대학교 사학과에 가세요. 그리고 나서 건국대학교까지 해서 되게 오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정말 학교로 돌아가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교사로 재직을 하시다가 29살에 시를 쓰면서 이제 시인으로 등단을 한다고 하죠. 시인이 되는 거, 어떤 기관에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시인으로 입상을 해서 상을 받으면서 이제 시인의 명부에 올라가는 것을 등단한다고 하는데 29살에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어떤 시를 주로 많이 썼냐면 현실 참여시라고 해요. 어떤 시냐? 아, 세상이 아름다워, 세상은 예뻐, 나는 슬퍼, 나는 누구랑 헤어졌어. 이렇게 나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쓰기보다는 어떤 걸 많이 쓴 거야? 현실을,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시를 많이 쓰셨어요. 시대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일제강점기에다가요, 광복된 다음에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시대에 그런 이승만 정권이더라 굉장히 오랜 시간 대통령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승만이. 그래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심지어 마지막에 대통령을 하려다가 4.19 혁명으로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런 되게 격변하는, 한국전쟁도 겪고요, 이승만 대통령 시기 격변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시대에 태어나셔서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그 시대를 시에 담아내면서 뭐라고 했냐? 단순히 시 안에서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자, 싸우자, 사회를 변화시키자, 현실을 바꿔야 한다. 누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바꿔야 한다라는 시를 쓴 것이 현실 참여시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서로 나눠서 이제 통치를 하자라고 하면서 분단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분단됐다는 건 얘들아, 현실이지, 분단 현실. 이 현실을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분단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우리의 소원은 뭐 해야 되더라? 통일을 염원하는 시를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960년대 독재 정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 일제강점기 때도 이렇게 우리가 억압받고 살았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도 어떻게 하냐?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이 그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해방돼서 민중이 주인이 된,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억압받거나 핍박받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독재 정치가 시작이 되죠. 굉장히 장기 집권을 하게 돼요, 대통령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저항해야 된다. 너 이렇게 독재 정치 받으면서 많이 억압받으면서 이제 주체가 바뀐 거지, 일제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받으면서 살 거야? 그러면 안 돼. 우리 저항해야 돼. 하면서 우리 다수의 민중들을 되게 사랑하고 민중들을 일깨우려고 하는, 민중들의 입장에 선 그런 시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래서 현실 참여하는 시를 많이 쓰셨다라는 시인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30년에 태어나셔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1969년에 돌아가셨어요. 거의 40세에,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이른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신동엽 시인의 시가 3개가 실려 있죠. 이 3개를 선생님 다 해석을 해줄 건데 우선 오늘은 봄은이라는 시만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 감상법을 복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를 볼 때 우리 방금 전에 시 뭐 봤어요, 얘들아? 시에 뭘 봤죠? 그렇지, 제목이랑 시를 쓴 누구를 봤어요? 시인을 봤어요. 그러면 얘들아,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될까? 제목이랑 시인을 봤으면 시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 주인공은 뭐라 그랬어? 나야 나, 나야 나.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누구라고 했죠? 나라고 했어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 나를 시에서는 누구라고 하냐? 시인이
허구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허구적으로 만든 대리인을 화자라고 했죠. 화자가 누군지 확인해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화자가 이별을 했는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즐거워하고 있는지 비를 맞고 있는지 화자가 처한 뭐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3시옷이라고 했어요. 3시옷. 첫 번째는 화자가 처한 상황을 봐야 되고요. 그 상황 속에서 같은 상황이지만 절망을 하고 있는지, 시험을 못 봤어. 아, 절망하고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아, 나 왜 이렇게 공부 안 했지? 반성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념무상,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합리화하고 있는지, 같은 상황이라도 그 화자가 느끼는 뭐가 다르다고 했죠? 정서는 다르다고 했어요. 상황과 정서를 파악하는데 그 상황과 정서는 여러분이 생각대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 안에 들어있는 서술어와 수식어를 보면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자, 그러면 이 감상법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면서 시 보문을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봄은 세 편 중에 한 편 먼저 감상할게요. 자, 봄은이라고 했어요. 봄은이라는 제목을 봤어요. 아, 봄, 스프링, 이 뭔가 제재구나, 소재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봄은 근데 얘들아, 첫 번째 행을 볼게요.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데요. 봄은 남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북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래요. 남쪽은 아래지 얘들아. 아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지? 오른쪽에서, 동쪽에서 온다는 건가? 서쪽에서 온다는 건가?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 근데 봐봐, 이언을 볼게요.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이라고 했어요. 봄이긴 봄인데 얘들아, 우리가 봄은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도 한 번씩 생각을 해야 돼. 너그럽고 빛나고 있대요 얘들아. 이러면 이제 봄이 확실하게 긍정인 걸 알 수 있어요? 부정인 걸 알 수 있어요? 봄은 정말 긍정적인 거구나. 봄이 너그럽고 빛나는 속성을 가진 봄이 어디서 오냐면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라고 했어요. 자, 봄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남쪽에서 북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서쪽 동쪽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구나.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자,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눈짓. 선생님 그 눈짓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렇게 찡그리는 걸로. 온화해 보이지? 어디서 오냐? 제주에서 두만까지 라고 했어요. 제주도는 얘들아 어딘지 알지? 여기 지금 파랑 색깔 한반도 지도를 선생님 갖고 왔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이렇게 동그라미 섬 있지? 조그마한 섬? 그 섬이 제주도고요. 그 두만은 어디냐 얘들아? 두만강이라고 해요. 두만강. 선생님이 이거 한국지리 할 때 두만강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외웠냐면 저기 북쪽 화살표 있는데 봐봐 얘들아. 화살표 오른쪽 위에 맨 오른쪽 위에 한반도 맨 오른쪽 위에 거기에 두만강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경계선에 두만강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거 한반도 보고 얘들아 호랑이라고 하잖아. 호랑이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호랑이 뒷발에 있다. 뒤만강. 그래서 두만강의 위치를 선생님이 그렇게 외웠어. 오른쪽 위에 우리 한반도와 그 중국의 경계선에 흐르는 것이 두만강이 그쪽에서 흘러요. 그래서 호랑이 뒷발, 뒤에서 흐른다 해서 뒤만강, 두만강이 그쪽에 있다. 그럼 얘들아, 제주도에서 두만까지래. 제주도에서 두만강까지면 한반도 전체네, 그치? 그러면 얘들아, 얘가 남해에서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고 했던 거는 봄은 어디 안에서 온다는 거야? 우리가 디딘 논밭 땅에서 움틀고 있대, 얘들아, 봄은. 아, 내부에서 오는 거구나. 이 안에서 온다는 얘기구나. 그럼 봄이 진짜 스프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것 같아, 얘들아? 어떤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봄은 아직 안 왔어. 근데 봄이 오는데 어디서 오냐? 우리 안에서 온대, 얘들아. 그렇단 말은 이렇게 좋은 시절, 좋은 날들은 누가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디디고 있는 여기서 만들 수 있구나. 봄은 내부에서 오는 거구나. 스스로 만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겨울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봄과 반대되는 계절 얘들아. 겨울이잖아. 그러면 겨울은 심지어 뭘 몰고 왔대 얘들아. 그 매운, 심지어 맵대. 눈보라.
눈도 아니고 눈 보라래요, 얘들아. 그럼 뭐야? 겨울은 아 이런 거지, 이런 느낌이지. 막 쌩쌩 막 추워 죽겠어, 막 매서워, 막 여기 막 바람 불면 얘들아 여기 얼굴에 막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막 추우면 어떻게 느껴져? 여기가 막 살이 막 찢겨 나가는 듯한 추위가 있잖아. 그거를 맵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 아픈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걸 몰고 왔대요. 그럼 겨울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부정적인 것 같아요. 뭔가 시련을 몰고 온 거야. 나를 상처 주는 것들을 막 몰고 왔어. 막 몰고 왔대, 겨울은. 근데 심지어 바다랑 대륙 밖에서 몰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지도 봐봐, 얘들아. 지도 보면 바다랑 대륙 밖이래. 한반도 밖에서 몰고 온 거래. 그러면 우리가 잘못한 거야? 뭔가 밖에서 뭔가 나쁜 게 온 거야. 밖에서 뭔가 나쁜 게 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와요, 얘들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이 스스로 뭘 해줘, 얘들아. 지구가 돌면서 반드시 여름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 봄은 돌아오게 되어 있어. 너희들 살면서 봄이 오지 않았던 적이 있어? 없지. 봄은 항상 겨울이 지나면 추웠던 만큼 봄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좋은 상황은 반드시 뭐 할 거라고 믿는 거야. 봄이 반드시 우리 삶에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오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좋은 날도 반드시 올 거야 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라고 했어요. 삼천리 마을이라고 했네, 얘들아. 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런 이거 있지, 얘들아. 삼천리가 무슨 뜻이야? 삼천리가 얘들아 이렇게래. 여기서 우리나라 끝에서부터 위에까지가 대략 삼천리래요. 1리가 한리,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리가 얘들아 길이를 세는 단위예요. 리가 0.393km예요. 그럼 삼천리는 선생님 계산을 했어. 삼천리면 얘들아 1179km야. 그러니까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가 삼천리야. 1179km 정도가 되나 봐요. 이거를 비유적으로 우리나라 한반도를 가리키는 말을 삼천리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야. 알겠지? 너그러운 봄을, 그러니까 제주에서 두만까지랑 같은 말이겠지. 마을마다, 심지어 마을마다 우리들 이번에 어디서 속에서 움틀 거래요?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틀 거래, 얘들아. 그러면 이건 뭐야, 얘들아? 이렇게 싹이 움트는 거 있지. 싹이 이렇게 뿅 튀어나오듯이 가슴 속에서 뿅 이렇게 작은 씨앗처럼 작게 시작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모두가 마음속에서 이제 뭔가 봄이 올 거라고 믿는 거야. 우리가 뭔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움트는 작은 씨앗이 어떻게 되냐? 자, 미움의 새부치들이 강산을 덮고 있대요, 얘들아. 그 미움에 막 갈등하고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나 봐. 심지어 새부치야, 얘들아. 새의 속성은 어때? 되게 차갑잖아. 추운 겨울날 너네 이렇게 창틀에 있는, 여기 봉에 있는 새 같은 거 이렇게 탁 만져봐. 얼마나 추워. 추운 겨울날 차 이렇게 만져봐. 차 새덩이잖아, 얘들아. 철이잖아, 고철. 만지면 어때? 얼마나 추워. 막 춥고 막 어떤 막 차갑고 냉전의 기운이 돌아요. 온 나라에.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새부치들을 개인이 그 마음속에서 가진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싹트는 조그만한 마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거래요?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릴 거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른 산을 만들어 버릴 거야. 개인이 모여서 전체가 미움을 몰아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추위와 겨울과 막 덮여져 있는 이 한반도 전체를 개인이 우리 안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뭐를 몰고 올 수 있을 거야? 봄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시인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제재 결론을 한번 지어 볼게요. 제재는 뭐였어요? 제목이랑 같이 생각해봐. 봄이 나왔고요. 봄과 대립되는 애들이 뭐 있어? 봄이 와서 밀어내야 할 것들이 있었잖아. 그게 뭐였죠? 겨울이었어요. 봄과 겨울이 중요한 제재였고요. 그리고 주제는 뭐냐? 반드시 이제 뭐가 올 거다. 봄이 올 거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봄은 어떻게 올 거다?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봄이 오기를 바란 믿음. 특징은 이거를 어떻게 했냐? 봄과 반대되는 계절을 데리고 왔어요. 봄과 겨울의 대립으로 시상을 전개를 했고요. 또 하나는 단정적 어조라고 했어요. 얘들아, 단정적 어조는 뭐냐? 여기 선생님이 서술어를 보라고 했잖아. 얘는 아직 봄이 오지도 않았는데 봄이 왔다고 믿어. 봄은 그쪽에서는 안 와.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 서술을 봐봐, 얘들아. 올까? 오지 않을까? 움틀까? 움틀겠지? 이런 게 아니라 움튼다. 현재 시대 어미를 쓰고 있어요, 얘들아. 심지어 현재 오지 않아. 너무 이렇게 확신해. 이런 거 단정 짓는다. 단정적 어조라고 해요.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틀 거야. 움틀리라. 녹여버리겠지. 이렇게 단정적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봄이 올 거라는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강한 의지와 확신, 그리고 그만큼 소망. 정말 왔으면 좋겠어. 와야만 해. 이런 소망을 이렇게 단정적인 어조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지금 이 시인의 생각이라든가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당시에 현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이 시 안에서 들어있는 시어들만 가지고 우리가 시를 해석을 해본 거야. 그치?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 얘들아? 내재적 관점이다. 작품 자체만 두고 감상하는 방법을 내재적 관점에서 감상한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감상 방법 4가지랑 같이 해서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이 수업 끝나기 전에 힌트를 줄게요. 다음 시간 작품 자체만 보는 걸 내재라고 해서 작품 안을 본다고 해서 내재라고 해요. 그럼 작품과 연관되어 있는 현실 상황, 강철비에서 지금 감독 얘기도 했고요. 또 누구 얘기도 했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분단 상황도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런 것들, 작품과 작품을 둘러싼 여러 가지 외부적인 관계들과 함께 보는 관점은 무슨 관점이라고 할까요? 작품 자체만 보면 작품 안에 들여다본다 그래서 내재. 작품 밖의 것들과 관련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무슨 관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은 얘들아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복습까지는 선생님 바라지도 않을게. 이 수업 잘 듣고 얘들아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작품 감상 방법 알려주도록 할게요. 수고했어. 안녕.